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결국 다 이제 성능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성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데 그 방향성에 여러 가지 어떤 갈래가 있고 갈래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의 함축에서 알고리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데이터에 변형을 주면 성능이 실제로 바뀌죠. 그죠?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은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특정한 형식으로 왜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가는 그 해당 알고리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한번 리뷰해보고 있고 리뷰가 실제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통찰이 그러한 이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거는 사실 시각화를 위해서 다같이 인위적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3차원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걸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초평면이 이제 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2차원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x1을 이제 제곱을 해서 x2처럼 취급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 x1축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시각화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안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논의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왜 2차수에서 멈추냐? 3제곱, 4제곱 뭐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더더더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점들을 볼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그 최적화 성능만을 봐서는 완전하게 그 성능 평가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살펴본 대로 이 훈련과 시험 성능을 이제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구성을 이제 수행을 했고요. 다음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X를 그냥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만 이제 수정을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두 가지를 예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와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이 훈련 데이터가 전체 일부이긴 하지만 대체로 4분의 3 정도이니까 대체로 비슷한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상이고, 근데 두 번째로는 저랑 좀 다르실 거예요. 그죠? 다르시죠? 비슷한 수준이지만 저랑 좀 다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 셔플 때문입니다. 셔플로 인해서 저랑 훈련 시험 데이터 조합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랑 데이터 조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같은 알고리즘을 같은 설정으로 해도 성능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점수만을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논의 드린 대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가 맞고요. 여기서 p-밸류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못 봤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다만 이제 요거를 그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제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이제 하고 요거는 이제 그 테스트 점수고 요거는 이제 트레인 점수다. 뭐 이렇게 뭐 명시하면 좋긴 좋겠죠. 그죠? 귀찮으면 뭐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점수 양상이 다르실 거고 두 번째로는 트레인과 테스트가 서로 좀 소폭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저랑 데이터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제 결과에서는 오히려 테스트에서 약간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싸 뭐 이런 건가요? 모의고사 점수 이 정도 나오는데 수능에서 조금 더 받았으니까 아싸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훈련 시험 데이터가 이제 쉐이키 돼서 이제 셔플이 됐는데 지금 훈련 점수보다 시험 점수가 만약에 저처럼 소폭이 높다 하면은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떤 경우냐면 훈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데이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분포의 데이터가 이제 몰려가게 되면 그러면 점수가 이런 양상으로 나고 이제 수능이 물수능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보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진짜 모형의 실력이 증가해서 표현력이 증가해서 이 점수가 올랐구나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결론 자체가 논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 셔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양상이 발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는 모의고사와 수능의 난이도가 서로 일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일치하면 이런 평가를 듣죠. EBS만 봐도 수능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모형의 능력을 뭐 증가시키네, 감소시키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면 지금 모형의 능력을 증가시켜서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데이터 분포가 쉬워서 올라가는지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냐? 이거 뭐 셔플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로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적당한 값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재 이제 모형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하고 나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장됩니다. 이거는 저랑 같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신가요? 이거는 요게 딱 같은 거는 우리가 소울메이트라서가 아니에요. 단수 초기 값은 딱 고정했으니까 타짜죠. 딱 이렇게 해갖고 성능 순서를 딱 고정해 버렸으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아까와 반대죠. 그러면 이거는 알고리즘이 동일한데 성능이 되게 크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의 분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라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 같은 알고리즘인데 왜 10점 이상 차이가 나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모의고사가 쉬워. 근데 수능이 불수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분포가 쉬움으로 인해서 모형의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쉬운 거에 대해서 훈련된 거를 어려운 문제에 사니까 점수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 랜덤 스테이트가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분포에 상당한 차이를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 모형이 동작한다는 것은 훈련 데이터의 분포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기계학습 때 논의하는데, 그 뭘 만들어 놨더니만 야 진짜 그래?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금융에서. 원금 뭐 이렇게 투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계학습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데이터의 분포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성능이 이제 유효한데, 그걸 이제 독립동일 분포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IID, 독립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하는 이제 IID 가정이 사실상 좀 깨진 걸로 봐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 요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빠르죠. 빠른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지금의 상황이 이 독립동일 분포 가정이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분포를 이제 가지는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릭을 좀 잘못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은 독립동일 분포 가정하에서 유효합니다.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줄여서 IID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데이터 집합의 각 표본이 서로 확률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고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추출된 것임을 뜻합니다. 표본이 독립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느 표본이 다른 표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의 순서를 섞거나 표본이 추가되거나 제외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 분포는 시험 데이터의 진정한 확률 분포가 훈련 데이터의 그것과 같다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애초에 기계학습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률 분포를 따라 예측하면 됩니다. 진정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데이터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같은 확률 분포의 표본임을 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들을 보고 백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백조라도 각각의 새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한 백조는 그야말로 모두 하얀색 계열의 색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험한 사례에서 백조는 모두 깃털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이 아닌 깃털을 가진 새는 일단 백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깃털의 색상을 제외한 다른 동물학적 특성으로는 백조라고 판단되는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듯이 기계학습도 역시 훈련 시점에서 경험했던 것과 상당히 벗어나는 사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 분포의 의미입니다. 독립동일분포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에만 성능에 그 문제가 이제 숨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살펴보시면 기계학습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면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쓸만한 알고리즘이 서너 개밖에 없구나.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박사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그 영험한 알고리즘이 어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영험한 알고리즘이면 남들도 다 써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험한 알고리즘이 어디 숨어 있어갖고 내가 찾아 헤매야 된다?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특수한 사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금의 딥러닝 동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웬만큼 범용적이에요. 그래서 영상이면 그 대체로 합성고 기반 써야 되는구나. 텍스트면 트랜스포머 기반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큰 틀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때려 넣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웬만하면 비슷해요. 웬만하면 이제 솔루션 알고리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성과를 내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의한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따지시는 거는 기계학습의 초반부에 따져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이제 아시고 나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지극히 간단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권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이제 드리면 동일분포가 급격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2020년 비포 애프터 못 가요. 전 지구가 경험했죠. 코로나죠.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 오신 경우에 실제로 이제 상해 주신 내용이고 제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데이터랑 그 이전의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학습시켜갖고 뭔가 이제 예측모를 만들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코로나 상황하고 그 이 포스트 코로나가 서로 이제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제 하시냐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로나 때 데이터 빼고 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분포 과정이 너무 심하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냥 다시 비포의 데이터로 하면 되느냐?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슈카월드 보니까 거기서 그 슈카월드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뉴욕의 뭐 부동산 뭐 가격과 뭐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가격들이 예전으로 돌아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경험한 미국인들이 이게 나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그 도심이 막 공동화가 되고 막 그 뭐 상권이 무너지고 막 레스토랑들이 망하고 막 그 뭐 길거리에 막 노숙자들이 막 파헤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거를 코로나 이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포스터 시대니까 그래서 막 지금 뭐 뉴욕의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뭐 500억이 빵원이 됐다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한 모형이 포스트 시대에 맞지도 않고 예전의 모형이 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죠? 멀켄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위워크 이제 건물에 입주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요 2019년, 그러니까 18년인가 하여튼 그때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4개 층을 썼거든요, 강의장. 근데
그래갖고 이제 한참 한 1, 2년 정도 잘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빵이 되잖아, 빵. 그러면은 진짜 텅텅 비었어요, 텅텅. 뭐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 텅텅 비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한 1, 2년 버티다가 이제 두 개 뺐어요. 두 총 이제 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워크 본사가 망했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파산했거든요. 그래갖고 또 걱정했어요. 아, 야, 그러면 이제 요 건물의 위워크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을 바꾸려나? 근데 다행히 뭐 한국은 괜찮대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도 예상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기반한 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모든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안 맞냐라고 하면 IID 가정이 깨져서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예측 모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예측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이 무조건 동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IID 가정이 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이제 그 예측 성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상 쪽에서도 오셨잖아요. 기상 전문가분들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그 분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뉴스에서 듣기로는 그 코로나 때 중국이 가동을 멈추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서 뭐 대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알긴 되게 어렵고. 그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 뭐 관측센터가 있다면서요. 뭐 이산화 농도랑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근데 그게 다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영향이 이제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하는 상황, 만약에 우리가 저기 중국하고 대만이 분쟁이 좀 심화돼서 이제 그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물류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이런 게 예상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인류의 활동들이 대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 왜냐면 기상 같은 경우에도 아니 기상 뭐 뻔하잖아. 맨날 그냥 모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똑같은 거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고 그래서 항상 이 그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모형을 훈련하고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요 말씀을 이제 길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전 기계학습 쪽에서 이제 수행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그 성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분포가 데이터 분포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독립분포 과정이 지금 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해주기 전에 얘는 일단 그거부터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성능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몇 개 좀 그 바꿔볼게요. 뭐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랜덤 스테이트 4를 하나 골라볼게요. 그럼 고르고 나셔서 이걸 다시 해보면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소수점 세 자리에서 좀 다르지만 대체로 동일한 수준이죠. 그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좀 힘든데 대체로 동일한 수준인데 그러면 알고리즘도 동일하고 설정도 동일한데 이게 왜 점수가 달라졌을까요? 난이도가 유사해진 거죠. 따라서 적어도 랜덤 스테이트 0번에 비해서는 4번의 경우가 독립동일분포 상황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분포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야 여기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올라가는 게 이 시험 점수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혼자만 모의고사 점수만 올렸는데 시험 점수를 같이 못 끌어올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실험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 X2를 이제 쪼개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제 쪼갠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X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수행해 주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X2 train, X2 test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 Y2 train, Y2 test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train test split을 X2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고 Y는 이제 그대로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사이즈 25%와 그리고 셔플 true를 이제 해주시되 순서 자체는 이제 타짜처럼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 이제 4번으로 고정을 이제 시켜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가 달라졌지만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면 그 S가 섞이는 순서는 고정돼요. 따라서 그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해서도 그 S에 섞인 순서는 동일하도록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딱 박아주면 이제 아까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확장된 차원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는 X2 트레인을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Y2 트레인은 이전의 Y 트레인이랑 동일해요.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Y 트레인과 Y2 트레인은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참이죠. 그죠? 그죠? 따라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요 지금의 경우에 한해서는 X만 수행을 해줘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X만 이제 수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X2 트레인으로 바꾸지만 Y 트레인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의 결과가 이제 재현이 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Y 트레인으로 바꿔야죠.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아까랑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83점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경험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가리고 다시 한번 했을 때 이제 점수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까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게 그 테스트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X2 이제 테스트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서 이제 Y 테스트로 이제 바꿨을 때 이 점수가 같이 가냐가 지금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게 같이 못 가면 현재 활동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그죠? 거의 차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훈련 점수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수능 점수도 같이 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하게 동일한 건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드디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논의 주신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 여기서 더 추가 조치를 취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 격차가 벌어지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조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제곱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곱에서 한정하지 말고 세제곱 해보자.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것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X3을 이제 만드는데 이번엔 이제 H 스택을 하고 그럼 이제 원래 XS가 있고 그죠? XS 이제 제곱이 있고 XS 이제 세제곱이 있어요. 사실은 요 앞쪽이 조금 이제 귀찮으면 X2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그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냥 그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코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x가 x3으로 이제 됐을 때 이건 뭐 그냥 뻔하죠. 3배로 많아졌겠죠.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예상이 이제 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XS가 있고, XS 제곱이 있고, 그리고 XS 이제 세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성공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플러스 10점을 이제 올렸는데 제곱에서 멈출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더 증가시켜서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죠. 이 전략이 성공하는 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차원 확장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X3 트레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트레인 X3 테스트를 이제 만드는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X3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테스트 사이즈랑 그 셔플은 지금 기본 설정이라서 지정 안 하시면 그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우리가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전과 같은 순서로 섞여서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 집합 자체는 동일해지는데 다만 이제 각각의 집합들이 이제 차원 확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동일하게 이제 주택가격 모형을 이제 훈련하고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3 트레인으로 이렇게 그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제 보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세제곱으로 하면서 이익이 있었냐라고 이제 하면 이익이 별로 없죠. 이제 거의 이제 미미하거나 오히려 이제 소폭 이제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그죠? H 스택의 제곱 두 번째 제곱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점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러고 있었는데요. 조금 올랐죠. 그러면은 근데 얘가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같이 좀 데려왔죠. 자기도 오는 만큼 이제 데려왔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그 요런 전략이 계속해서 이제 효용을 발생하는 거가 약간 요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13차원에서 26으로 된 거는 이제 급하게 플러스 10점이 됐는데 요거를 또 이제 불려 갖고 이제 그 39차원으로 만드니까 찌끔 올랐죠. 그러면 이런 전략을 계속 지속하면은 이제 약간 요런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의 효용은 이제 좀 다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는 한 가지 카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차수를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가능성이 하나 더 있죠. 서로 곱하는 거예요. X1하고 X2를 곱한다든지 이런 어떤 서로 곱하기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왜냐면 기존에는 1차원일 때는 개밖에 없으니까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서로 곱하기도 가능한 범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방식을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x가 2차원인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요거를 x2로 만드는 방식이 우리는 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거나 세제곱하는 이런 식 스타일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를 곱하는 방법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x1하고 x2를 곱해서 새로운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구현을 하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API를 쓰겠습니다.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 말도 어려운 폴리노미얼 피처스 다항식 차원 확장기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 자세한 설정은 이제 기계학습 쪽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곱까지 2차수로 하고 바이어스는 지금 이제 뭐 있거나 없거나 이제 크게 상관없는데요. 이제 일단 폴스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XX라고 부를게요. 말이 조금 어감이 그러네. XX인데 여기서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fit transform을 통해서 XS를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좀 더 정밀한 그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먼저 이제 해주고 나서 다항식 차원 같은 걸 해주는 게 정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급적이면 독립적인 코드가 되게 한 번에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XS에 대해서 수행하고 Y하고 셔플은 이제 원래 하는데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4로 한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 이러한 이제 전 처리를 수행할 때도 사실은 이제 훈련 데이터 이외의 것을 경험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제 수행하시려면 다항식 이제 차원 확장기를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XX 트레이는 다항식 이제 차원 확장기에서 transform X 트레인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고 XX 이제 테스트는 다항식 차원 확장기에서 transform X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요 X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확인은 뭐 예전하고 사실상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X가 얼마인데 XX가 얼마로 바뀌었다. 트레인만 봐도 뭐 어차피 이제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3차원이 무려 104차원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x1부터 x 이제 13까지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14번째 특성은 원래는 이제 x1의 이제 제곱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x1하고 x2의 곱, x1하고 x3의 곱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의 가지수를 이제 따져서 이제 13 콤비네이션 2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104차원을 이제 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의 차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에 좀 제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합들까지 다 포함해서 차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XX에 대해서 훈련 시험을 이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상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제 역시나 다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고 XX train, XX train, XX 테스트로만 이제 바꾸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무작위성이 없기 때문에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최적화 성능 모의고사 점수를 93점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이때까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죠? 5인데 그게 이제 이제 아주 유의미한가가 이제 문제죠. 수능 점수는 약간 이렇잖아요. 이게 궁극의 테스트고 이거를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93점처럼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해봤을 때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런 전략을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 점수 100점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디그리 3으로 바꿔볼까요? 디그리를 3으로 이렇게 바꾸면 다음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00점이 필요해? 100점 맞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수학원에 막 집어넣었더니 일단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야 된다. 뭐 어머님 아버님 해갖고 막 단자 외우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 맞았어요. 근데 정신이 강해진 거죠. 야 근데 야 이거 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냐? 이거는 그 R2 지표의 최소값이 0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기계학 쪽에서 상작을 하고 현재 선택된 지표에 따라서 이게 너무 많이 틀리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미수값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R2라고 하는 지표의 범위의 이제 최대값이 이제 1.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0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예측을 정답의 평균으로 하면은 빵점 나옵니다. 근데 이 최소값은 어떤 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0점보다 낮은 값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평균으로 찍는 것만도 못한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전혀 이제 의미가 없고 완전히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500원 100점 맞았는데 수능 가서 막 찍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선형고용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활동의 방향, 이제 우리 활동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논의 드리던 그런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서 같이 이제 보면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맞춰진 나머지 응용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오버핏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표현력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두 유형을 분리하는 문제를 가정하겠습니다. 표본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을 때 직선으로는 표본들을 유형별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표현력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최적화 실패는 과소적합의 발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직선보다 훨씬 복잡한 표현력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최적화에 성공하고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지점에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본의 정답은 동그라미인데 현재 최적화된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표본은 세모 경계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세모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적화가 너무 과하게 진행되는 경우 일반화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적합한 표현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일반화도 달성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수준의 표현을 찾는 것이 기계학습 모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러한 활동이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의 활동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모형의 경우에 차원이 적으면 직선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형이고 그러면 이 모형의 표현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X5의 분포로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제 분포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모형의 표현력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못 미치면서 과소득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 저게 안 돼? 좋아 너 딱 기다려.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모형을 이렇게 형성해요. 할 수 있죠. 막 특성 공학을 해갖고 막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면 언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다 보면 언젠가 훈련 점수 100점을 보장합니다. 지금 해보신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훈련 데이터 100점을 맞게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언젠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응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붉은색이 결정 경계라고 하면 붉은색의 이쪽이 세모로 판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세모로 판정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점을 맞지만 너무 과하게 복잡한 모형이 형성돼서 오버핏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응용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너무 단순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요. 너무 복잡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에 중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그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수백 차원은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과적합이 이제 심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모형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자체는 이제 요 정도까지로서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추구를 하려면 성능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방향의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성이 있냐? 있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방향성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서는 데이터와 성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성립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립이 이제 된 상태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넘어가고 싶냐면 이제 선형 모형에서 신경망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알고리즘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축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 점은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선형 모형에서
신경망으로 넘어가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은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